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무시무시한 전망이 또 나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장기적 부동산 가격 전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고요. 두 번째, 적정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와, 요즘 무시무시한 전망들이 계속 나와요. 마지막으로 서울주택 구입자의 신용대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초 수출입 실적 발표가 됐어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통과 기준 잠정치 195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8월 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34.9% 증가하면서 호실적이었는데 9월 달에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수출 업종들이 지금 고루고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처럼 반도체 일부 쏠림도 아니고 전체 수출 업종, 한국 주로 수출 업종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8월에는 35% 상승률인데 9월에는 30.7% 상승률이네. 이거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9월 달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를 드립니다. 자, 한국의 경제 회복은요, 무조건 수출 시장 호조부터 나와야 됩니다. 수출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설비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과 소비도 같이 창출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분기의 높은 성장률 지속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얼마 전 한국은행 부총재부의 금리 인상 의견이 있었어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냐?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기준금리 몇 번 인상해야 완화적인 것이 아니냐?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세 추이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수출시장 호황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세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고, 이런 수출 성장세가 괜찮게 나타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IMF 같은 외부 충격 와서 시원하게 부동산 폭락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강한 금융시장 충격이 오면은요, 저금리 정책으로 돌아가서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모두 다 잠깐 부동산 시장을 하락시켰지만 한 달도 안 갔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수출시장 중심의 호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며 정상금리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적정금리의 전망이에요. 자,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금리 인상 깜빡이를 지속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이제 5년간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과거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본 게 2011년 이후에 없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저금리 상황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적정 대비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요,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1.8%포인트 낮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테일러 준칙이 뭐냐면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경제 성장률이 각각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잠재 성장률을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가와 성장률이 오르면 기준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이 2분기 기준 준칙 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서 2.5%포인트 그리고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서 1.8%포인트 낮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8월에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됐죠. 그래서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1.55%포인트 낮다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4%잖아요. 내년에도 3%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확대되면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고 연율로는 한 2.1%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높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0.75%가 말이 되냐? 당장 2.3%까지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2.3% 되려면 앞으로 5차례는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자,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4%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1년 정기예금금리,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1%에서 한 1.2%로 올라갔어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금리가 1%대는 됐지만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더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 이상 난다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이 유동성 과잉 상황을 만들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부분을 해소하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금융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막아야 된다고 한 거죠. 자, 박종석 부총재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금리 어디까지 올라가냐?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세 추이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 난리가 난다는 뜻.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물가에 달렸다는 부분에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 2.3%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기준금리 2%만 되어도 부동산은 엄청난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대출금리도 문제지만 예금금리가 올라야 많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처분하고 예금으로 옮겨 탄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매도자가 많아질수록 급매물은 늘어나고 전세 가격은 하락하면서 급매물 간의 경쟁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준금리 2.3%까지 되어야 된다는 전망은요,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서울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요즘 여러분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봤대요. 자, 그랬더니 집 살 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15.5%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죠. 자, 그리고 신용대출액별 비율을 봤더니 5천만원 이하가 25.5%고요. 5천만원에서 1억이 34.5%, 그리고 1억 이상 대출이 거의 40%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은 신용대출 포함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고가주택입니다. 중저가주택은 신용대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저가주택은 LTV 비율이 높아요. 7월 1일부터 개선된 LTV 확대 방안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하 주택은 6억에서 9억 기준은 50%, 6억 이하는 60%까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게다가 갭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저가 주택에. 서울 지역 저가 주택은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용대출 안 와도 1억, 2억 정도의 목돈 갖고 갭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에 주택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의 갭 투자의 경우 수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매수 가능하고, 맘만 먹으면 무갭 투자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신용대출 비율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신용대출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얼마나 끊었나 봤더니 1억 넘게 빌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산다 하더라도 LTV 비율이 낮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분은 40%가 적용되는데 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네. 이거 부족한 거 어디서 메꿔야 돼요? 신용대출로 메꿔야 되죠.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자금이 많이 들어요. 왜? 고가주택일수록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 전세금 얼마니? 11억, 12억 하다 보니까 내 자금 7억, 8억, 9억 이렇게 필요하네. 그건 내가 돈이 6억, 7억밖에 없으면 신용대출 2억 끌어다가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 매수에서는 고액의 신용대출이 일반적으로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의 비중이 적은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 방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11월 13일 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해요. 이건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강경한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5천 건을 한 번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신용대출 포함 비중이 한 15%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은행권의 마지막 신용대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K뱅크가 있었어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업무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대출을 많이 못 해줘서 좀 대출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넘는 신용대출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K뱅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떴어요. 신용대출 만통 연소득 이인에 제한한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K뱅크는 1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적용 시기는 아직 내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떴습니다.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이 대폭락 온다는 내용을 앞에다가 다루고 뒤에서는 또 신용대출 받으라고 한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너무 좋은 분양이 많이 있죠. 둔촌주공,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이것도 대출 많이 필요해요. 방배 5구역까지 포함해서 좋은 대출 많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2010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큰 위기 이후에 성장률과 물가가 높게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교과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상은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